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번에 제가 처음 여기 본과 들어와서 발표를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올해 이제 연구 중인 과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는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분과 운영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하신 거 모두 들어보다 보니까 좀 고민이네요. 이 주제만 가지고 이제 다 포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당초에 티파에서 말씀하셨던 뭐 기술 무역과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제도 필요하다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뭐 예전에 연구한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연구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말씀대로 여러 이슈를 던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일단 하면서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또 논의하실 때 참고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사실은 저는 창업 생태계 정책 관련된 연구를 가장 이제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이제 바라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창업 생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글로벌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 전문가분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스타트업이 얼마나 글로벌화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혁신 창업 생태계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원래 이 모 사업은 다양한 내용들을 창업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과 올해 그 혁신 창업 생태계 전반을 보는 프레임워크와 그 지표화된 작업들 대시보드의 내용들인데요. 이런 생태계 자체 비즈니스 생태계를 다 포함하겠죠, 사실은. 그 구성하는 것 중에 이 글로벌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글로벌화도 이 10개 꼭지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글로벌화 부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표화된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혁신창업 생태계 글로벌화가 많이 미약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창업 생태계나 비즈니스 생태계 공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2.3%라고 나오긴 하고 해외 수출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이제 그 해외 협력 사업들 같은 것들은 부족하다는 게 나오고 또 인바운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외국인들 수나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비즈니스에 외국인들이 점유하는 비중 같은 것들이 되게 낮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들이 실제 수치로서 잘 증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라는 걸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모니터링 체계가 존재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많은 숙제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글로벌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사례 현황, 그다음에 이제 실태 조사나 사례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책 제안을 할 것인지 일반적인 이런 연구 프로세스를 갖춰서 올해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렸듯 말씀을 드려보면요. 스타트업 글로벌화라는 거에서 핵심 문제인식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장 관점, 자금 투자 관점, 인력 지원 인프라 관점, 정책 규제 관점으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관점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BM 모델이라던가 기술력, 목표 시장, 글로벌 그 가치 사슬 같은 문제들이 되겠는데 과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사업 모델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가치 창출이나 파급 효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 정교한 어떤 그런 그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라는 거 문제의식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자금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사실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쿠팡 같은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범주를 넘어선 기업들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이제 자금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뤘다고 보는데 과연 그 초기 스타트업이나 이제 성장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이제 창업의 활동을 유지하거나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적절한 자금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제 생태계 차원에서 해외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그 위험 투자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많이 그런 해외 진출, 해외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들이 이제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 인식을 갖고 있게 되겠고요. 인력 지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팀이나 핵심 개발 인력의 글로벌 인재 유치 수준이라던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해외의 어떤 민간 조직이나 인프라의 지원을 받는가, 그다음에 그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자원 연계나 네트워크 역량은 어떠한가라는 측면들을 문제인식을 삼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규제 관점에서는 우리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 진출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스타트업 글로벌을 촉진하는 이제 각종 규제나 법제도상의 그 애로는 무엇인가, 이런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뭐 선행 연구들에서도 성공 요인들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창업자, 기술 역량, 해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등등등이 되겠고, 이제 그런 글로벌 스타트업이 성공한 주요 특성으로는 시장을 잘 파악하고 분석했다는 점, 높은 R&D나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다는 점, 자금 같은 부분을 잘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정책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가 보게 되면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주요 이제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한 34개 정도가 좀 뭐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이나 앞에 이제 상단의 이 세 개 내용에 대해서 글로벌 관련된 이제 정책의 플레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대책을 내세운 것은 사실은 크게는 없어요. 이 부분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고자 뭐 해외 벤처 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한다거나, 이런 이제 강론들이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총론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문제겠고요. 다만 이제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 해외 진출 지원 대책이라고 써 있는 2019년도 발표 내용을 보면은, 크게는 이제 해외 스타트업의 혁신 거점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글로벌 자본가를 연계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관련된 국제 기구를 설립하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1조 5천억 가량의 그 창업 지원 예산 중에 실제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거의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이나 해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사업 몇 개냐 그러면 한 2천억 정도의 규모니까 전체 몇 퍼센트일까요? 아까 1조 5천억 중에 2천억이니까 뭐 한 10% 조금 넘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창업에 대한 전담적인 정책이나 지원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 있는 것만을 선별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업들이 쭉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주요 이제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글로벌만 이제 전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들 중에는 이제 뭐 저기 K 스타트업 센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뭐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글로벌 사업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지원 관련된 실무 차원에서 느끼는 바는 뭐 10%라기보다 한 6%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10%라고 넓게 봐준다고 해도 이제 기본적인 단순 수출 지원에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한 10%로 볼 수 있겠다. 그게 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중에 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의 전담 예산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정책을 뭐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라는 것을 별도로 뭔가 뽑아서 지원한다기보다 창업 지원 정책 자체가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많이 수립이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라프렌치텍이 되겠는데요. 라프렌치텍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창업 생태계 으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예로서 이제 인바운드 방식으로는 테크 비자 같은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이제 글로벌 이제 아웃바운드 방식으로서는 테크 커뮤니티라고 해서 세계 각국에 소재한 이제 라프렌치 테크 허브들을 커뮤니티 형태로 연결을 해서
본인의 그 프랑스 자국 내 그 창업 생태계를 해외에 이제 복제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허브를 네트워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뭐 기술 기업들을 해외 진출시키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상황, 사실 문제인식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 글로벌 창업 지향, 인구가 우리보다 좀 훨씬 작다는 측면은 조금 다르죠, 우리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 창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높은데요. 실제 노키아 쇼크로 인해서 기술 창업 활성화를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로 풀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이제 부처적인 조직인 정부 조직 비즈니스 핀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핀란드가 팀 핀란드라는 형태로 스타트업의 지원 정책을 굉장히 오거나이즈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팀 핀란드의 파트너들이 전부 다 창업 지원에 관련된, 특히 글로벌 창업 지원 관련된 정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교류하면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책 사례로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본 글로벌 TM이라든가 비고 벤처 엑셀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글로벌화 지원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 팁핀란드라는 부분으로 범정부 부처 공공기관 네트워크 허브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인력 자금 유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관련된 국내 조사 자체가 굉장히 없는데,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창업기업 실태 조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일부예요.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에 8,000개 기업 중에 한 500개 기업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매출액 중 수출액이 잡힌 경우, 해외 진출 기업으로 표기한 경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모두 포함한다면 창업 시 목표 시장이 해외 진출인 경우를 제외하고 글로벌 창업 기업으로 우리가 컨셉화할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500개 기업의 특성들을 좀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이 일반 창업 기업과 얼마나 다른가를 좀 보는 건데요. 이제 실제 본인 아이디어로 창업한 것보다 기술 이전이나 다른 아이디어와 이제 보유자가 공동으로 창업하는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난이도 때문에 그런 특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공동 창업은 글로벌 창업자와 협력 제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법인 형태로 조금 갖춰진 형태가 많고, 제조업이 좀 많습니다. 뒷단에 나오지만 제조업이 훨씬 더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부서나 인력을 보유한 경우가 훨씬 많게 나오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특성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이제 거래처 발굴이 1순위라고 나오고요. 실제 재무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글로벌 창업 기업이 일반 창업 기업에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B2B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인력 보유나 산업재산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약간 이제 혁신 경쟁력에 있어서는 일반 창업 기업보다 더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크게는 3개입니다. 전문가용 설문조사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런 설문조사 하나랑요.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의 글로벌 역량에 대한 그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설문조사. 그 다음에 창업자용 설문조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 볼 수 없는 창업 기업의 글로벌화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이런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있어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 여러 현업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를 여기 지금 실지 못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실제 스타트업 글로벌화라고 하면 스타트업 글로벌화의 정책 대상이 누구겠느냐? 법인 창업 뭐 12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기술 기반 창업 한 3만 개쯤 되고, 그중에 정말 괜찮은 창업 기업이 한 1% 정도 된다면 300개 기업, 거의 팁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이 될 텐데, 그 기업 중에 또 한 10% 정도가 정말 이제 해외 진출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으로 판별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이
글로벌 창업을 할 수 있는 모수가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모수가 얼마 되는지를 파악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된다. 그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라는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창업 관련 사업의 어떤 거버넌스 혹은 이제 체계적인 어떤 지원 체계 그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뭐 창업진흥원도 있지만은 이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중진공 같은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그 전문 지원 기관들의 약간 좀 통일된 그리고 체계화된 글로벌 창업 지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도 수요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업 전문가들은 한 20년간 최고의 인재들이 많이 흡수가 됐고 그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고 그 현재 상황이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형태로 보여지는데 그 바이오 기업 외에는 한국 기업의 스타트업들이 밸류체인에서 핵심 이슈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화에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국내 규제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오히려 약간 역효과의 방식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바이오 쪽이나 뭐 유전자 쪽, 뭐 바이오메디컬 쪽 이런 쪽에서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들의 이슈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창업 지원 정책 프로그램 성과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외 거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KSC 같은 어떤 해외 거점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관리 주체나 그 다음에 분영 프로그램들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일단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는데 저변을 먼저 넓히고 시장을 진입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성장하는 단계, 이런 어떤 그 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와 기업 성장 단계가 맞물려서 단계별 어떤 글로벌 창업 기업에 대한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선 지금 하이퍼 커넥트랑 버즈비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이퍼 커넥트는 중동 시장에서 그 메신저 앱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영상 통화가 가능한 메신저 앱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버즈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잠금 화면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두 기업이 글로벌 성공 사례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뭐하지만 그 창업자 자체로서는 연쇄 창업, 그 몇 번의 실패 혹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연쇄 창업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확한 그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과 이제 실제 파급 효과라는 부분을 잘 알고 이제 사업을 수행해서 글로벌에 성공했다는 측면이 하나의 특성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기술력이 뭐 AI든 빅데이터 분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기술력이 굉장히 빠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 제품의 어떤 그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발현됐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투영해서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했을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언어적 장벽이라든가 문화적 장벽이 심하지 않은 그런 어떤 플랫폼에 가까운 그런 비즈니스를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그 다음에 자금 투자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초기 어떤 모태 펀드든 VC든 해외 관련된 VC들의 그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들에 그 편승이 돼서 실제 초기 투자를 크게 받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실제 후속 투자를 더 많이 받으면서 기업을 스케일업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사업 확장 측면에서는 M&A나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기업의 외형을 키우고 그 해외 진출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그 지원 정책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그리고 또 글로벌 성공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 아까도 사실은 제목에는 썼지만 지금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정책적인 대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필요로 한지 몰라서 조금 준비가 소홀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향후에도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이슈가 좀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그 관련해서 연구한 어떤 아카이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